자, 이번 시간에는 5.4 반응 엔탈피, 그 다음에 5.6 헬스의 법칙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이 열 계량법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계기를 써가지고선 델타 E랑 델타 H를 측정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 뭐 중요할 게 없죠. 여기서는 그냥 비열하고 열 용량 이런 것들만 상식적으로 공부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엔탈피를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엔탈피의 변화 델타 H가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일정한 압력하에서 그 계가 얻거나 이를 열에너지 이런 뜻이죠. 예. 만약에 델타 H가 마이너스 100kJ이다. 그럼 무슨 뜻인가요? 일정한 압력하에서 그 계는 100kJ의 열에너지를 방출했나요? 흡수했나요? 방출했다는 얘기죠. 그죠? 열을 방출했으니까 이 계의 열 함량이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예. H축을 볼 때 맨 처음에 이만큼 높은 H였다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H값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이만큼의 H값이 낮아졌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kJ입니다. 만약에 플러스 100kJ이다. 그러면은 반대로 흡열 반응이죠. 계가 일정한 압력하에서 주위로부터 100kJ의 열 에너지를 흡수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러한 엔탈피의 개념을 우리가 반응식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응식. 자, 반응식에 적용되는 엔탈피의 값, 엔탈피의 변화, 그게 바로 반응의 엔탈피예요. 자, 어떻게 반응식에 적용을 하느냐? 예를 들어보죠. A 더하기 B가 C가 된 이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 델타 H 값이, 반응 엔탈피 델타 H가 마이너스 100kJ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겁니다. 일정한 압력하에서 A랑 B랑 만나서 C가 되는 반응이 일어날 때 걔는 주위로 100kJ의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런 뜻이에요. 발열 반응이란 얘기죠. 마이너스니까. 자, 플러스면 무슨 뜻일까요? 일정한 압력에서 이 반응이 일어날 때 걔는 주위로부터 100kJ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특정 반응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물이 되는 거예요. 개수는 얘가 2가 되겠죠. 자, 이 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피가 뭐냐? 근데 아직 모자릅니다. 완벽한 식이 아니에요. 여기다가는 우리가 정확한 반응 엔탈피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물질의 상태가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얘네들은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당연히 기체겠죠. 근데 물 같은 경우는 얘가 기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액체일 수도 있습니다. 얘가 기체냐 액체냐에 따라서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죠? 수증기랑 액체 물 사이의 에너지 함량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체다, 수증기다 이렇게 딱 표시를 해줘야지 명확한 그 반응식이 되고요. 이 반응식에다가도 또 명확한 반응 엔탈피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피 값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델타 H는 마이너스 483.6 kJ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렇죠. 요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일정한 압력하에서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 그 반응이 일어날 때 걔는 주위로 483.6kJ의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런 뜻이죠. 네. 자, 근데 약간 이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아니 수소랑 산소가 얼만큼이 반응해야 이만큼의 열 에너지가 방출되냐 이거죠. 많이 반응하면 이게 열이 많이 생길 텐데, 그죠? 정확히 얼만큼 반응했는지 그 양이 안 나와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반응식이 써주고 그 반응식에 대한 델타 H가 이런 값이다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은 이 반응식에 나온 몰만큼 반응했을 때란 뜻이에요. 뭐냐면 일정한 압력하에서 수소기체 2몰과 산소기체 1몰이 반응해서 수증기 2몰이 형성될 때 그때 걔는 주위로 이만큼의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 엔탈피 변화를 반응 엔탈피를 킬로줄 퍼 몰로 표현하기도 해요. 어떤 반응을 딱 쓰여주고 그 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피가 마이너스 얼마 킬로줄 퍼 몰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per 몰이라는 것은 이 반응식에 쓰여진 계수만큼의 몰당, 델타 H라는 뜻이에요. 자, 델타 H는 주로 킬로줄 per 몰을 잘 안 쓰고 그냥 킬로줄만도 많이 쓰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델타 G나 이제 화학 연력학 그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부분 킬로줄 per 몰을 이렇게 단위로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간단히 알아볼 거는 뭐냐면요. 일정한 압력하라고 했는데 몇 ATM이라는 얘기죠? 그게 또 명시가 안 돼 있죠. 일정하다는 것만 나와 있고 몇 ATM에서 일정한지 얘기가 안 나와 있잖아요. 자, 만약에 1ATM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1ATM이라는 의미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달아줄 수 있고요. 델타 H0 이렇게 읽습니다. 자, 동그라미라는 것은 표준 상태라는 뜻이에요. 원래 표준 상태는 굉장히 복잡한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엔탈피에 대해서는 그냥 1ATM 하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델타 G 제로 여기 가서는 아니면은 그 기전력, 표준 기전력 2제로 할 때는 그렇게 간단한 그냥 1ATM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설명하기가 힘든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체의 경우에는 1ATM의 부분합, 그 다음에 액체의 경우에는 순수한 액체, 고체는 순수한 고체, 용액이면 1몰 농도, 그런 애들이 반응물과 생성물이 그런 조건을 만족하면서 같이 섞여 있을 때 그때 표준 상태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요. 표준 상태라는 것은 Q가 1인 상태인 거예요. 표준 상태라면 Q가 1입니다. 나중에 화학 연력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죠. 델타 H0가 만약에 이거다. 그럼 무슨 뜻인가요? 1기압하에서 수소기체 2몰과 산소기체 1몰이 반응해서 수증기 2몰이 만들어질 때 1기압하에서 이만큼의 열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 반응 엔탈피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반응 엔탈피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 엔탈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은 엔탈피가 바로 상태함수라는 거죠. 상태함수. 상태함수라는 게 뭐였죠? 어떤 개가 가지고 있는 성질인데요. 그 개의 과거랑은 상관없이 지금 현재의 이 개의 상태에만 좌우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델타 H는 경로에 무관하게 돼요. 그죠? 델타 H는 나중 빼기 처음이잖아요. 어떤 개가 가지고 있는 나중값, 나중의 엔탈피 값, 빼기 처음의 엔탈피 값, 그게 델타 H인데 어차피 처음과 나중에 그 상태에만 좌우되기 때문에 경로랑은 무관해요. 자, 반응 엔탈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응 엔탈피도 경로랑 무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를 헤세의 법칙이라고 해요. 반응 엔탈피는 경로와 무관하다. 그게 헤세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변해서 B가 되는 반응이 있고요. 이 반응에 대한 델타, 반응 엔탈피 델타 H가 있습니다. 근데 A가 B로 바로 직접 변할 수도 있지만 얘가 C가 됐다가 D가 됐다가 D가 다시 B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반응에 대한 A가 B가 될 때 이 반응에 대한 델타 H 값이 있으면은 A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B가 될 때의 델타 H 값은 어떨까요? 얘랑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당연히 얘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엔탈피는 상태함수니까 경로에 무관하다고 그랬죠. 이런 경로로 가든 저런 경로로 가든 델타 H는 상관없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걸 갖다가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식이 더해지면요, 반응 엔탈피 델타 H도 더해집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A가 B가 되는 반응의 델타 H를 델타 H1이라고 하고요, B가 C가 되는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델타 H2라고 놓죠. 자, 식이 더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예요. 연속해서 일어난다 이겁니다. A가 B가 된 다음에 B가 C가 된 거예요. 그럼 뭔가요? 그럼 A는 C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수학 계산할 때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게 있으면은 서로 소거할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얘도 이렇게 똑같은 게 있으면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랑 C만 남아요.
자, 반응식을 더할 때는요. 반응식이 더해지면은 델타 H 값도 더해집니다. 그래서 델타 H3가 있다고 할 때 이 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피를 델타 H3라고 할 때 델타 H3랑 얘네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당연히 얘네들을 더해야지 델타 H3가 나온다 이겁니다. 자, 식이 더해질 때는 델타 H도 더해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랑 거의 비슷한 거긴 하지만 두 번째, 계수가 곱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델타 H에도 똑같은 만큼 곱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B가 되는 반응의 델타 H 값이 있는데요. 얘가 2배라고 해보세요. 2배. A 2개 2몰이 B 2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델타 H 값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2배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이 엔탈피가 델타 H가 크기 성질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성립한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크기 성질이란 게 뭐였나요? 어떤 대상의 크기가 2배가 되면은 그 값도 2배가 되는 거, 그걸 크기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몰이 반응할 때보다는 2몰이 반응할 때 더 많은 엔탈피 변화가 있을 테니까 이제 계수가 곱해질 때는 델타 H 값에도 똑같은 수를 곱한다 이거예요. 자, 크기 성질에는 뭐가 있나요? 그 전에 한번 공부를 해봤던 것 같기도 하지만 뭐 델타 H, 델타 G, 델타 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 부피 같은 거, 그죠? 질량 이런 것도 다 크기 성질이죠. 세기 성질은 뭐가 있나요? 그 대상의 크기랑 상관이 없는 성질들이에요. 온도, 압력, 밀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은 전위차. 예. 전위. 이건 에너지가 아닙니다. 전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볼트로 표시되는 그 전위. 그것들도 다 세기 성질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계수가 곱해질 때는 각 그 반응 엔탈피 값도 똑같은 만큼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뭐 단순한 얘기지만은 예. 세 번째는 식이 뒤집히면요. 델타 H의 부호도 뒤집힌다 이겁니다. 식이 뒤집힌다는 건 뭔가요? A가 B가 될 때 이게 뒤집힌다는 것은 역반응으로 B가 A가 된다는 거예요. A가 B가 되는 반응의 델타 H1이라고 하면요. B가 A가 될 때는 이 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피는 델타 H1의 부호가 바뀐다 이 얘기죠. 예. 당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엔탈피가 상태함수라는 것에서 유도가 된 것들이에요. 또 독립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1번에서 2번도 또 3번도 다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그냥 우리가 사용하기 좋게 1, 2, 3번으로 나눠놨을 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헤세의 법칙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헤세의 법칙을 이용하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르는 반응 아니면 측정하지 않은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간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헤세의 법칙의 가장 좋은 점이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쉬운 문제죠. 지금 1번과 2번 반응이 있어요. 이 반응은 각각의 반응 엔탈피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르는 반응 3번 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피를 계산해봐라 이거예요. 예. 자, 식을 1번식과 2번식을 조합해서 3번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합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더할 수도 있고요. 뺄 수도 있고요. 뺀다라는 것은 이 반응물과 생성물을 뒤집어서 더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계수를 더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여러 가지 조작을 해서 조합을 해서 이제 3번을 만들 수가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각각이 균형 반응식이죠. 그래서 몇 가지만 맞춰주면 나머지는 저절로 착착 들어맞게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죠. 지금 여기 C가 있잖아요. C. 그죠? 근데 이 C를 포함한 반응식은 1번식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1번식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대로 더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 계수가 2가 된다면 이 2가 어디서 상쇄될 수가 없죠. 얘는 그대로 계수가 1인 채로 그대로 더해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CO를 볼까요? CO. CO를 포함하고 있는 식은 오로지 2번밖에 없죠. 근데 2번에서는 왼쪽에 있네요. 자, 얘를 어떻게 하면 오른쪽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부호를 바꿔서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식을 뺀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결국은 1번에서 2번을 빼면 되는 거예요. 자, O2 안 따져봐도 될까요? 안 따져봐도 됩니다. 왜냐면은 균형 반응식이기 때문에 탄소랑 일산화탄소를 명확하게 지금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저절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이따 확인해 보기로 하죠. 그래서 1번에서 2번식을 빼면은 3번식을 만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식을 뺐을 때는 반응 엔탈피도 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H3는요. 델타 H1 빼기 델타 H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110.5kJ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때요? 지금 우리가 3번 반응은 실험을 안 해본 거죠. 안 해봤지만 이미 구해놓은 이 반응식의 반응 엔탈피를 이용해서 이걸 구할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이거는 엔탈피가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1번과 2번은 우리가 쉽게 측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 1번은 탄소를 연소시키는 거잖아요. 예, 뭐 숯불구이 할 때 이 반응을 이용하는 거죠. 2번은 뭡니까? 일산화탄소를 연소시키는 건데 일산화탄소 모아가지고 연소시키면 쉽게 측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3번 반응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탄소랑 산소를 반응시켜서 일산화탄소에서 딱 반응을 정지시킬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 이산화탄소가 생기겠죠. 아니면은 반응하고 남아있지 않은 탄소가 있든가,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반응해서 모두 다 일산화탄소가 딱 된다. 이 반응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델타 H3는 직접적으로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하지만 이 헤세의 법칙을 이용하면은 아주 쉬운 식을 이용해서 쉽게 델타 H3를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헤세의 법칙은 뭐에 유용합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반응 엔탈피를 이용해서 모르는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자,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식을 더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얘를 계산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3개의 식이 있습니다. 자, 얘를 편의상 1번, 2번,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1, 2, 3번을 어떻게 조합하면은 이 식을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자, 이 경우에서도 우리가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맞춰놓기만 하면 돼요. 지금 탄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탄소는 다른 데는 없고 여기만 있죠. 근데 얘는 2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2번식의 2를 곱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2번식의 2를 곱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는 어떤가요? 수소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식은 3번밖에 없죠. 3번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3번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냥 더해지는 거예요. 3번식은 더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C2H2를 포함하는 식은 어디 있을까요? 1번이네요. 1번밖에 없죠. 근데 C2H2가 왼쪽에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번은 그냥 더해야 될까요? 아니면 뒤집어서 더해야 될까요? 그죠. 뒤집어서 더해야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1번을 뺀다는 뜻입니다. 자, 요렇게만 해놓으면요. 나머지는 다 맞게 들어가요. O2, 여기 있는 CO2, 물 다 상쇄돼가지고 요 반응식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건 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앞에 문제 예제 5.8도 그렇고 5.9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식을 이렇게 조합해서 우리가 최종 반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요 규칙 그대로 여기 있는 반응 엔탈피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반응의 반응 엔탈피 얘를 각각 1, 2, 3이라고 하면요. 역시 델타 H2에는 2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델타 H3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델타 H1을 여기서 빼면 됩니다. 이 전체 값이 뭐냐면은 이 반응에 대한 델타 H 값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최종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226.8kJ이 나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헤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뭘 했습니까? 이미 주어진 반응식을 이용해서 아직 반응 엔탈피를 모르는 값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죠? 이미 주어진 반응 엔탈피를 이용해서 모르는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데 이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요.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 이 방법을 이용하면요, 거의 모든 반응의 그 반응 엔탈피를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도 유한하겠죠. 이 식을 뭐 무한히 많이 표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이용하면은 몇 개의 간단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의 조합만으로 엄청나게 많은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방법.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헤스의 법칙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생성 엔탈피입니다. 생성 엔탈피. 생성 엔탈피라는 것을 이용하면은 반응 엔탈피를 굉장히 쉽고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